보쌈으로 얻은 사위. 이 이야기는 조선 말엽 고종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몇 년과 가보년 과거 시험이 마지막이었던 시기인데 이때 전라도 장수 지역의 장계라는 마을인데 그 마을이 장도 있고 촌으로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거든. 그 장계에 진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진사의 이름은 손진사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20살의 진사가 되었지만 25의 아내를 잃고 홀로 남게 됩니다. 손진사는 원래 양반 가문이 자제로 젊어서 과거에 합격했으니 명망도 있었지만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돈을 빼앗아 부를 쌓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청렴하고 점잖은 성품으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만 읽으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몇 해 동안 혼자 지내던 손진사는 결국 재산도 거의 잃고 남은 것은 십 한 채뿐이었습니다. 다시 결혼하려 해도 살림살이가 워낙 가난하여 새 아내를 들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글 외에는 아무 기술도 없었기에 돈을 벌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30살이 넘도록 호라비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마을에 살던 유가부라는 과부가 손진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가부는 29살의 과부가 되어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었고 식자층으로서 배움이 많고 점잖은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품격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무도 그녀에게 개가를 권하지 않았고 유가부 역시 혼자 수절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손진사는 그런 유가부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의 처지로 인해 이를 쉽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이자 진사라는 체면 때문에 누구에게 중매를 부탁할 수도 없었고 속으로 욕심은 나지만 용기를 내어 행동으로 옮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진사는 마음속으로만 유가부를 바라보며 조용히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진사가 글을 잘 쓰고 점잖은 사람이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당에서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경서유교 경전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집에서 쌀과 반찬을 가져와 직접 밥을 지어 손진사와 함께 먹으며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서당에서 가르치며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음력 섣달과 정월이 되면 서당도 방학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설 쇠러 집으로 돌아가면서 손진사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남긴 쌀은 있었지만 스스로 밥을 지어 먹고 방에 불도 혼자 떼야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고단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섣달 어느 날 마을의 한 집에서 초대받아 저녁밥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진사는 여전히 유가부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앞을 지나칠 때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며 과부가 있는지 몰래 엿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는 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갓과 소창옷을 벗어놓고 방에 불을 때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유가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사님 여기 계십니까? 손진사는 깜짝 놀라면서도 속으로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과부는 얼굴이 예쁘고 행실도 얌전하며 무식하지도 않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부가 찾아온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예, 무슨 일이십니까? 그렇게 대답하며 밖으로 나가자 과부가 말했습니다. 잠깐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손진사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했습니다. 불 떼고 있었는데 제쳐놓고 금방 가겠습니다. 그는 과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과부는 방에 불을 환히 밝혀놓고 손진사를 맞이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세요. 손진사가 방에 들어가니 과부는 아랫목에 요를 깔아놓고 손진사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손진사는 말없이 요 위에 앉았습니다. 과부는 뭔가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머리 빗는 어리빗과 참빗이었습니다. 과부가 말했습니다. 무슨 장난놀이 한번 해보실래요? 손진사는 과부가 뭐라 하든 기쁘기만 했습니다. 뭘 하든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식한 사람 같으면 벌써 과부에게 덥석 다가가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겠지만 손진사는 진사로서의 품위를 지켰습니다. 과부가 하자는 대로만 따를 뿐이었습니다. 진사님, 그 상투를 풀어주세요. 제가 머리를 빗겨드리고 뒤에다 쪽을 틀어드릴 테니 상투를 풀어주세요. 손진사는 과부가 하라는 대로 따랐습니다. 상투를 풀자 과부는 어리빗과 참빗으로 그의 머리를 곱게 빗어 쪽을 틀고 비녀를 꽂아 주었습니다. 과부는 이렇게 머리를 손질해 준 뒤 방바닥에 저고리와 치마를 준비해 놓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이 저고리를 겹쳐 입으세요. 손진사는 저고리를 입고 이어서 과부가 준비한 치마도 입었습니다.
과부는 손진사에게 자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그리 들어 누우세요. 손진사가 하라는 대로 자리에 눕자 과부는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밖에 다녀올 테니 여기서 쉬고 계세요. 그리고는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과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진사는 이제나 들어오겠지, 저제나 들어오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과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갑자기 살인문이 후다닥 열렸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손진사를 혼이불로 돌돌 싸더니 마치 짐을 나르듯이 그를 사인교에 실었습니다. 손진사는 이 상황을 피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어서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진사를 데리고 간 곳은 장수 읍내의 이방집이었습니다. 이방은 호랍이었고 마을에서는 꽤나 체면 있고 잘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된 뒤로 다시 장가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육아부를 잘 아는 한 사람이 이방에게 말했습니다. 이우제에 얌전한 과부가 있습니다. 얼굴도 고운데다 행실도 바르고 바느질 솜씨도 훌륭하니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들은 이방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과부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소? 이에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 과부는 수절을 지키며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 누가 시집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방법은 보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보쌈을 한번 해보는 거지요. 이방은 육아부를 자신의 새 신부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진사는 본의 아니게 보쌈당해 이방의 집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손진사를 데려온 뒤 큰 방에 넣고 그대로 묶인 채로 둔 후 사람들이 방 안에 잔뜩 들어왔습니다. 손진사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수염 때문에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이 신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불을 끄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방을 나간 뒤 손진사는 안에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이방이 밖에서 문 열으라고 해도 안에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방은 자신의 관연한 딸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너 어머니 될 사람이니 가서 달래라. 추운데 한 30리를 온 사람이다. 또 뭐 좀 자셔야 할 거다. 네가 문 열고 들어가서 불 써놓고 떡국도 끓여놓고 또 뭐 좀 자시게 하고 오늘 저녁엔 네가 같이 자거라. 손진사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싹 들었다 말이여. 이방 딸이 문 좀 열으시오. 문 좀 열으시오. 하고 문을 잡아당기니 딱 열어주었거든. 딸이 방에 들어가 불을 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진사는 딸이 불을 켜려고 하면 끄고 끄려고 하면 다시 켜려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딸이 뭔가 먹을 것을 권해도 손진사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겠다. 그냥 자자. 결국 딸은 어쩔 수 없이 손진사와 함께 방에 있게 되었고 각시를 삼아버렸단 말이여. 그러고 아침날이 샜는데 이방 딸은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이불 속에서 이불 덮어 쓰고 그냥 드러 누워 있고 손진사가 벌떡 일어나 딸에게 말했습니다. 빗이 있으면 가져오너라. 딸이 빗을 가져오자 손진사는 자신의 머리를 쓱쓱 빗어 상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방 안에서 웅장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밖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든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상투를 틀고 앉아있는 손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주인 나오라고 해라.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들이 납치한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손진사임을 알게 되었고 상황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진사가 이방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손진사가 오시라고 합니다. 이방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오라고 하는 건가 가서 봐야겠구먼 하며 손진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방은 손진사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손진사는 그냥 촌양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보니 진사라면 양반 중에서도 윗사람이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은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께 이런 일을 벌여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손진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하대할 수도 있지만 자네는 이제 나의 장인이 되었으니 장인한테 해랄 수는 없지 않나? 그렇다 치더라도 자네가 이렇게 밤에 몰래 보쌈을 해서 사위를 삼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대낮에 예를 갖춰서 정정당당하게 혼사를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이방은 손진사의 말에 크게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진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 처지가 워낙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다가 이렇게 떠매어 사위가 되었다. 그렇지만 자네 딸을 데리고 간다면 먹을 것과 살림을 마련해줘야 한다. 나는 손으로 농사도 못 짓고
글이나 아는 사람이니 농사지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그러니 논투섬지기는 사줘야 하겠고 1년 농사 비용도 대줘야겠다. 그래야 내 처자와 함께 살 수 있을 게 아닌가? 이방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논 30마지기를 사주고 소 1마리도 마련해 주었으며 농사 비용까지 모두 책임졌습니다. 손진사는 이 조건으로 이방의 딸을 아내로 삼고 새로운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육아부도 여전히 동네에서 존중받으며 지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손진사와 이방의 집안은 잘 어울려 살았다고 합니다. 주해. 이 이야기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당당함을 보여줍니다. 손진사는 가난하고 홀로 된 처지에서도 점잖은 태도를 유지하며 사람들에게 존중받았습니다. 그는 강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와 품위를 지키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진사는 논리적으로 이방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응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방은 보쌈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육아부를 데려오고 했고 결국 일이 꼬였지만 손진사의 논리와 태도를 인정하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화해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존중과 협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손진사가 자신의 가난을 솔직히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꾸렸다는 점은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정당한 방법이야말로 서로에게 더 큰 존중과 신뢰를 준다는 점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웃음을 자아내는 해악 속에서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완대장의 교훈, 지혜와 정의로 문제를 푸는 길. 옛날에 이완대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양반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범위와 기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요. 힘이 장사였고 무술도 잘 익혀서 활도 잘 쏘고 칼 쓰는 법도 잘했단 말이야. 그렇게 장대하게 자라서 나이가 20살쯤 되었을 때 당시로는 한창 나이였지. 이완대장은 꽁꽁과 토끼를 쫓아다니며 사냥을 즐겼고 활을 전동대라 불리는 어깨에 멜 수 있는 활 집에 담아 자주 가지고 다녔단 말이요. 거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충청도 어딘가로 가게 되었어. 그때는 충청남북도가 나뉘기 전이라 그냥 충청도라 했지. 날이 어두워져서 주막, 그러니까 여인숙 같은 곳에 머물게 되었어. 저녁밥을 일찌감치 먹고 주막 주인이 정해준 방에 들어가 쉬려는데 맞은편 방에 기진맥진한 노인이 한 분 있더란 말이요. 이완대장은 심심하기도 해서 노인에게 말을 걸었지. 여보, 노인 성명이 어찌 되시오? 내 성은 김씨요. 김씨라면 어디서 오셨소? 요 부근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왔소. 그래요? 그런데 30리 밖에 계신 분이 어째서 여기서 주무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어. 그게 아니라 여기가 여인숙치고는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라 귀동냥도 할 겸 와 있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소. 자식도 없는 내 처지의 암소 1마리를 키워서 새끼를 쳐 황소가 되었는데 그게 우리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오. 그런데 이놈의 도둑놈이 그걸 몰고 가버렸소. 나와 할멈은 그 소를 낙으로 삼으며 키웠는데 잃고 나니 눈앞이 캄캄하오. 벌써 사흘째, 나흘째 찾아다녔지만 찾지를 못했소. 혹시나 여기서 사람들 얘기를 듣고 단서를 얻을까 해서 왔소. 이완대장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안타깝더란 말이요. 듣는 사람도 답답할 정도였지. 그래서 결심했어. 에라, 그러면 영감님 술 한 잔 드실 줄 아시오? 노인이 당황하며 말했어. 아이고, 먹기는 하지만 돈이 있어야지요. 내가 한 잔 대접하지. 이완대장은 주막 주인을 불러 술을 시키고 노인에게 술 한 잔을 대접하며 그의 얘기를 더 들어주었단 말이요. 이완대장은 주막에서 누워 쉬는데 밖에서 무언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더란 말이요.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물었어. 이게 뭔 소리요? 주인이 대답했어. 글쎄요, 저 건너 김진산의 집에서 회갑잔치 준비를 한다는데 그 집이 이 고을에서 제일 부자요. 우리 여인숙에서 솜씨 좋은 사람을 빼가서 음식 준비를 시킨다고 하더이다. 옛날에 진사라 하면 촌 양반을 말하거든. 주인이 이어서 설명했어. 그 집이 부잔데 내일은 회원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감님이 회원잔치를 하고 그의 아들은 또 환갑이 되었고 그 아들의 아들, 즉 손자도 진사라네요. 3대가 진사이고 살림도 천석군이라니 이 고을에서 제일 행복하고 부유한 집안이지요. 이 말을 듣던 소 잃은 노인이 툭 말했어. 그래요? 그 집이랑 우리가 일가라니까요.
얼마나 촌수되는데요? 근근히 면복이라더이다. 연함은 촌쯤 되는 모양입니다. 주막 주인이 말했지. 그래도 그런 부잣집에 찾아가 봤자 없는 일가라고 인간 취급이나 받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노인이 풀이 죽었지만 이완 대장은 뭔가 용기가 생겼단 말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소를 잃고 낙심한 노인은 잠이 오지 않아 그저 앉아만 있었어. 이완 대장이 물었지. 노인장 자는 거요? 아니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요? 내가 좋은 술을 낼 테니 내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무슨 수요? 노인은 술 한 잔을 더 대접받고 이완 대장의 말을 듣기로 했단 말이요. 노인도 기운을 차리려 노력했고 이완 대장은 젊고 기운이 넘쳤기에 뭔가 묘수를 생각했단 말이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일이 잘 풀릴 테니 믿고 따르시오. 노인은 믿기 어려운 얼굴이었지만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 따르기로 했어. 좋소, 시키는 대로 하겠소. 어찌 해야 하겠소? 내일 저녁 잔치 때 한 잔 마시러 가자고요. 아니, 그게 될 일이요? 내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이완 대장은 계획을 세우고 노인을 설득했단 말이요. 노인도 반신반의하며 이완 대장을 따라가기로 했지. 그렇게 그들은 부잣집 잔치에 참여할 궁리를 시작했단 말이요. 다음 날 이완 대장과 노인은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 이완 대장이 말했지. 빨리빨리 갑시다. 마실만 다녀올 겁니다. 노인은 그 집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어. 광이 어디 붙어 있어? 저쪽 담장에 붙어 있긴 한데 대문을 지나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새도 대문을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요. 이완 대장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지. 그건 염려하지 마시오. 이완 대장은 노인을 훌쩍 들어 담장 위에 올려놓고 자신은 휘딱 담을 넘어 광으로 들어갔어. 광이 자물통을 보고는 힘껏 비틀었더니 뚝 부서지더란 말이야. 들어갑시다. 그들은 광 안에 있던 잔치 음식을 몽땅 털었단 말이야. 떡, 고기, 술 등 온갖 음식을 가져와서는 마음껏 먹으시오. 여기 있는 건 다 우리 몫입니다. 노인은 온 동우체에 담긴 청주를 꿀꺽꿀꺽 들이켰고 고기도 이리저리 집어먹으며 배가 빵빵하게 부를 때까지 먹었어. 그러다 한 잔 취해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 집 식구들 중 잠귀가 밝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말했어. 이게 무슨 소리냐? 광 안에서 귀신이 들렸나 뭐가 들렸나? 문을 열고 보니 광 안에는 한 노인과 젊은 놈이 술 취해 빈 단지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단 말이야. 어떤 미친 놈들이 광 안에서 이러고 있단 말이냐? 그 집 식구들이 몰려와 난리가 났어. 이완 대장은 장수답게 앞을 막아서는 사람을 단번에 쓰러뜨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어. 그런데 노인은 담을 넘지 못하고 그만 붙잡혀버렸단 말이야. 노인을 잡은 집안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지. 이 놈을 가죽부대처럼 묶어라. 그들은 노인을 큰 가죽 주머니 모양으로 묶어서는 대문채 거리에 있는 대추나무에 매달아 버렸단 말이야. 이완 대장은 도망쳐 나와 담 밑에 숨어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 내가 이 영감을 이렇게 두고 갈 수는 없지. 그래서 큰 소나무 가래에 불을 질렀단 말이야. 불길이 번지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지. 이완 대장은 그 틈을 타 노인을 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단 말이야. 불이야.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불 끌어가게 하고 그 틈에 노인을 내려주고 주막으로 돌아가게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불 끌어가고 내일 회올레를 할 노인이 혼자 남아있지 않았겠어. 이 주인 노인을 데려가 광안의 가죽부대에 묶어 매달아 놨어.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광안을 보니 가죽 부대에 묶인 노인이 남아있었단 말이야. 노인은 소리쳤어. 아이고 요놈들아. 날 왜 이렇게 묶어놨느냐. 그 집 식구들은 도둑 노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린다고 생각했지. 저놈이 술에 취해도 내일이면 죽을 줄도 모른다. 회올레 끝나고 도적놈으로 잡아다 죽이자. 그렇게 주인 노인을 대추나무에 매달아 두었어. 이튿날 아침 회올레 잔치를 준비하려고 집안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단 말이야. 노인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세수도 시키며 단장을 시키려고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할아버지가 보이질 않는 거야. 가족들은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흔적조차 없었지. 결국 한종이 머뭇거리며 말했어. 어쩌녁에 노마님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혹시 가죽부대에. 다른 가족이 기가 막혀 외쳤지. 예끼놈아. 어제 도둑놈 잡아다가 묶어놓은 게 노마님일 리가 있겠냐.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죽부대를 풀어보았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로 그 안에 묶여있던 건 다름 아닌 집안의 할아버지였단 말이지. 집안 사람들은 경악하고 황급히 할아버지를 풀어주었어. 그런데 그때 포교가 쑥 들어왔단 말이야. 포교가 누구였겠어? 이완 대장이 변장을 했던 거지. 포교는 이 집에서 도적을 잡았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온 거였어. 포교는 불이 났던 뒤처리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들은 소문을 떠올렸지.
이 집에서 도적을 하나 잡았다던데? 포교는 옛날에는 지금의 순경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관리였거든. 포교가 가죽부대에 집안 어른이 묶인 것을 보았어. 도적을 잡았다며 가죽부대에 묶어놓은 사람이 집안 어른임이 밝혀졌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 집안 사람들은 서로 변명하며 포교에게 호소했어. 하지만 포교는 단호했어. 법을 지키는 집안이라더니 이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짓이구나.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정말 어이없다. 가족들은 포교에게 잘못을 빌며 여러 방법으로 사과했지만 포교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 일이 알려지면 이 집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되는 거지. 도둑은커녕 이 집 할아버지를 묶어놓고서도 몰랐단 말이냐? 이 집은 진사대기라 법을 지킨다고 들었는데 왜 자꾸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느냐? 인간을 이렇게 대하면 되겠느냐? 포교의 꾸짖음에 집안 사람들은 꼼짝 못했단 말이야. 당황한 가족들은 포교에게 술과 안주를 내놓으며 여러 방법으로 대접하려 했어. 제발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에는 10량, 20량을 내밀며 사정했지만 포교는 요지부동이었어. 내가 어디 뇌물에 팔릴 놈인가?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니 법대로 하라. 결국 집안 사람들은 1000량이라는 큰 돈을 모아 포교에게 건넸어. 이제 그만 가 주십시오. 저희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 일이 더는 소문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교는 할아버지를 풀어주고 돌아가며 한마디 했단 말이야. 법을 어겨놓고 돈으로 덮으려 들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포교는 1000량을 받고 마지못해 물러났어. 하지만 이 사건으로 가족들은 밤새도록 할아버지를 간호하며 반성했지. 이제 이완대장이 거짓 포교를 해서 1000량을 받았지. 그 노인을 찾아와 말했어. 노인장, 소를 반드시 찾아드릴 테니 걱정 말고 여기 계십시오. 그는 소를 되찾기 위해 다시 움직였고 며칠 뒤 약속을 지켰어. 소와 함께 돈 1000냥까지 손에 쥐어주며 말했지. 이만하면 소 서너 마리 값이 될 테니 앞으로 편히 사십시오. 노인은 눈물로 감사를 표하며 돌아갔고 이완 대장은 서울로 올라가 묵과를 보며 자신의 길을 이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이완 대장의 의협심과 지혜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칭송받았단 말이야. 주해. 이 이야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냉철한 판단과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완 대장은 단순히 노인의 사연에 동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행동했습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과 규칙을 지키는 태도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집안 사람들은 오해로 할아버지를 도적으로 몰아붙였지만 포교는 이를 바로잡으며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법과 규칙을 무시하면 더 큰 혼란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동시에 뇌물과 편법이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포교는 뇌물을 단호히 거절하며 정직과 원칙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이완 대장은 용기와 지혜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며 지혜와 용기가 합쳐질 때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또한 노인의 소를 되찾기 위해 협력하며 공동체의 힘과 배려가 문제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의 협력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집안 사람들이 신중하지 못한 판단과 섣부른 행동으로 체면을 잃은 에피소드는 신중한 판단과 올바른 행동이 갈등과 오해를 방지하는 대필수적임을 일깨웁니다. 이정승의 며느리. 옛날에 서울에 김정승과 이정승이라는 두 정승이 살았단 말이야.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중마고우로 지낸 친구였어. 그런데 두 집안 모두 40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단 말이야. 어느 날 이정승이 김정승에게 이렇게 말했어. 이 사람 자네 집도 아이가 없다고 하던데? 그래, 우리도 아직 수태를 못했네. 이정승은 웃으며 말했다. 천행으로 우리가 아이를 얻게 된다면 말이야. 내가 아들을 놓고 자네도 아들을 놓으면 결의 형제를 맺고 내가 딸을 놓고 자네가 아들을 놓으면 사돈을 맺는 게 어떻겠나? 그럽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집안 모두 아이를 수태했다는 소식이 들렸어. 둘은 다시 만나 서로 이야기했어. 우리 집에서도 아이가 생기고 자네 집에서도 생겼으니 이제 아들, 딸은 물론이고 결의 형제와 사돈 약속도 그대로 하자고. 좋네. 그렇게 하세. 둘은 민양기를 작성했어. 즉, 아이들이 태어나면 서로 결의 형제나 사돈을 맺겠다는 약속을 글로 남긴 거지. 시간이 흘러 이정승 집에는 아들이 태어났고 김정승 집에는 딸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정승 집은 부유했지만 김정승 집은 몹시 가난했어. 이정승은 사돈 집에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산모가 먹을 것을 보내기로 했어. 쌀, 돈, 미역 등을 한 짐 가득 보내며 산후조리를 도와줬단 말이야.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김정승 집에서 다시 사람이 왔어.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정승은 또다시 쌀과 돈을 보내줬지. 이런 일이 계속되었고 그렇게 김정승 집은 10년 동안 이정승 집에서 양식을 얻어먹으며 살아왔단 말이야. 김정승 집안은 여전히 불심이 가난했단 말이야. 이제 아이들이 10살, 12살쯤 되었고 이정승은 생각했어. 이제 이 며느리를 들이려면 더 먹여야 할 텐데 이렇게 계속 보내다간 우리 집안 살림도 끝장이 나겠다. 결국 이정승은 파혼을 결심하고 편지를 썼어. 파혼하겠소. 서울에 살던 김정승은 가난 속에서 더는 서울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내와 딸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단 말이야. 딸은 10살이었고 김정승은 노장기를 작성해 이주 경로를 정했지. 서울에서 대전, 대전에서 대구, 그리고 대구에서 포항까지 이렇게 이주하며 한적한 시골로 내려갔단 말이야. 시골에 도착한 김정승은 생계가 막막했어. 마침 그 동네에는 그를 가르칠 사장이 없다는 소문을 들었지. 마을 사람들이 김정승을 찾아와 부탁했어. 양반님, 식자도 있으시니 우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소? 김정승은 이를 받아들였어. 좋습니다. 방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정승 가족에게 아랫방을 마련해 주었고 딸과 아내는 그곳에 머물며 지내게 되었어. 김정승은 서당방을 만들어 동네 아이 20명을 모아 글을 가르쳤단 말이야. 그동안 딸은 10살에서 13살로 자랐어. 비록 가난했지만 대감의 딸이라 늘 무릎까지 오는 옷을 입고 비단으로 만든 사단막 신을 신고 다녔지.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김정승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딸이 서둘러 찾아왔어. 아버지, 어머님께서 병세가 위중하십니다. 집으로 와주십시오. 김정승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 아내는 이미 사경에 빠져 있었단 말이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이 손을 붙잡고 말했다. 이 벽지 타관에서 일가 친척도 없는 곳에서 저 어린 딸을 남기고 가면 어찌하겠습니까? 제가 살아야 한다면 살겠지만 죽을 병이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 김정승은 딸과 단둘이 남게 되었지. 그는 서당에서 공부를 가르쳐야 했지만 어린 딸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 딸은 집안일을 돕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고 아버지는 딸을 홀로 남겨두는 것이 불안했단 말이야. 김정승은 작은 단칸방에서 딸과 함께 지냈어. 복판에는 작은 방이 있고 그 옆에는 아내가 쓰던 분방이 있었지. 낮에는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 먹고 사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는 딸을 지키고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딸은 13살쯤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권했어. 이 사람아, 관연한 딸을 키우다 보면 나중에 시집 보내기도 힘들어질 터이니 빨리 장가를 가서 재치를 들여라. 아버지는 고민 끝에 재혼을 결심하고 7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온 새 부인을 맞이했단 말이야. 처음에는 새 어머니가 아버지와 딸을 잘 돌보았고 아들은 누나를 친누나처럼 따르며 살았어. 아들은 비록 배 다르고 성도 다르지만 누나를 누님, 누님하며 졸졸 따랐지. 세월이 흘러 딸은 17살이 되었고 아들도 점점 자라났다. 그런데 새 어머니는 게으르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어. 밥풀이 이곳저곳에 덕지덕지 붙어도 마음도 안 쓰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어. 게다가 마음씨까지 고약해서 남편 딸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한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딸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지. 딸이 어딘가 연애를 걸어 아이를 가졌다는구먼.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런 말을 했지. 딸이 집안을 말아먹을 괘씸한 일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이 말은 들은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고 생각했지. 이런 대성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니. 차라리 내가 죽고 없는 게 낫겠구나. 아버지는 통곡하며 딸에게 우리 가문이 이렇게 더럽혀질 줄이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결국 그는 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딸에게 날을 정해 통보했어. 내일 아침 내 죗값을 치르기 위해 너를 죽일 것이다. 딸은 담담히 대답했어. 죄가 있으니 죽어야지요.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나무를 해 오던 남동생이 몰래 엿들었단 말이야. 이 남동생은 누나한테도 잘했지만 아버지한테도 잘했어. 나무를 해다 팔아서 아버지 고기 반찬을 사다 주는 아들이었어. 다음날 아들은 나무하러 나가겠다고 지게를 준비하며 누나에게 말했다. 내가 나무하러 가서 고기 반찬을 마련해 올 테니 기다리세요. 누나는 애원했어. 내일 내 누나가 죽게 될 텐데 오늘만이라도 가지 말아라. 그러나 아들은 기어코 나무를 하러 떠나며 아버지에게 누님을 죽이려면 반드시 자기가 돌아온 다음에 죽이라고 했지. 그래서 누님, 제가 있어야 누님을 죽일 수 있지요. 제가 없으면 누님을 죽이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부탁까지 하고 떠난 아들은 고향으로 갔단 말이야. 마음이 무거워진 아들이 나무하러 간다며 집을 나섰지만 사실은 준비할 일이 있었던 거야.
아들은 고향에 가서 어머니가 남겨둔 열댓 양을 꺼내고 명주 몇 필을 마련해 그것을 팔아 돈을 만들었지. 그 돈으로 버선과 남복 한 벌을 장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아들은 돈 몇 냥과 옷가지들을 챙겨 보따리에 감추어 두었어. 밤늦게 돌아온 그는 누나에게 말했어. 오늘 나무를 하러 갔다가 병이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누나는 그를 반갑게 맞으며 안도했지만 아들은 속으로 결심했어. 누님을 혼자 죽게 놔둘 순 없어. 새벽이 되자 아버지는 딸을 죽일 준비를 마치고 딸에게 나오라고 했어. 딸은 말없이 나갔지만 뒤따라 아들도 나섰단 말이야. 아버지가 딸에게 짝두를 채우려 하자 아들이 터덜터덜 다가가 딸을 껴안으며 외쳤어. 아버님, 누님을 죽이시려거든 저도 함께 죽여주십시오. 누님이 죽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러는 모습을 보고 결국 딸을 죽일 수가 없었어. 내가 어찌 남의 자식인 너까지 죽일 수 있겠느냐. 아들은 아버지에게 차분히 말했지. 아버님, 누님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누님을 데리고 가서 반드시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후에 누님을 처벌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딸을 맡기기로 했어. 아들은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섰고 그들이 향한 곳은 산속 깊은 연못이었어. 거기서 아들은 딸에게 말했어. 누님, 우리가 억울한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누님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 테니 믿고 따라주세요. 연못가에 도착한 그는 누나에게 차분히 말했다. 누님, 이 연못에 빠지시려거든 신발을 벗고 들어가십시오. 신발을 연못가에 두어야 아버님께 증거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누나는 아들의 말에 따라 신발을 벗어 연못가에 두었어. 그러자 아들은 누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누님, 왜 스스로 죽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준비한 옷과 돈이 여기 있습니다. 이 보따리를 가지고 서울로 가십시오. 서울에 가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니 내 살아보겠다. 아들은 누나가 연못에 빠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신발을 연못가에 두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누님은 연못에 빠졌습니다. 이제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딸의 죄를 씻었다고 여겼어. 동생 덕분에 죽을 위기를 넘긴 처자는 보따리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어. 도중에 먹을 것을 얻어먹으며 걸었고 남장을 하고 도련님처럼 꾸미며 길을 재촉했지. 몇 달 동안 힘든 여정을 이어간 끝에 마침내 봄이 오고 꽃이 피는 화창한 날에 서울에 도착했어. 서울 거리를 헤매던 처자는 큰 기와집을 발견했어. 집 주인은 문을 열어놓고 글을 읽고 있었지. 그녀는 머리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가 정중히 절을 올렸어.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 집 주인이 물었어. 저는 의지할 곳이 없어 이리저리 떠돌며 지내는 떠돌이입니다. 그녀가 대답하자 집 주인은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어. 어디 보자. 그대는 아무리 봐도 양반의 자식처럼 보이는구나. 만약 의지할 곳이 없다면 내 집에서 함께 지내보는 건 어떻겠는가? 처자는 감격하며 고개를 숙였어.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으니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집 주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외아들이 하나 있다네. 올해 17에서 18쯤 되었지. 그와 함께 공부도 하고 지내보게. 그렇게 처자는 큰 기와집에 머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그녀는 동생의 도움 덕분에 죽을 위기를 넘기고 낯선 곳에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게 된 거야. 그녀는 남장을 하고 일을 숨기고 남자아이처럼 행동하며 양반집에 머물렀지. 겉에는 남복을 입고 속에는 얇은 여자의 옷을 입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어. 양반집의 도련님은 이 남장을 딸이 집에 머물기 시작한 날부터 무척 흥미를 느꼈지. 아우야, 아우야, 우리 함께 공부하자. 도련님은 늘 남장 딸에게 이렇게 말하며 즐거워했어. 그녀는 양반집에 좋은 책을 함께 읽으며 공부를 도왔고 도련님과의 우애도 쌓아갔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련님은 매일 글 공부를 하던 총각임에도 그녀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했어. 그녀가 글을 읽고 풀이하는 솜씨는 단연 돋보였던 거야. 도련님은 그녀의 학문과 언행에 점점 더 감탄했고 둘은 점차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어. 그런데 집안 어르신 대감님이 남장 딸을 보니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손발 모양도 곱고 생김새도 단정하여 여자의 기미가 보였던 거야. 대감님은 점점 의심을 품으며 아들을 불렀어. 아무리 봐도 저 아우 녀석이 이상하다. 오줌 눌 때 한번 살펴보거라. 그러지요. 아우야, 오늘은 우리 한번 누가 오줌 줄기가 센지 내기해보자꾸나. 그래서 둘이 나란히 섰다. 도령과 남장을 한 처자는 양쪽에 서서 오줌 줄기를 내보였어. 도령의 줄기는 멀리 가지 않았지만 처자의 줄기는 훌쩍 멀리 넘어가 버렸지.
도령이 깜짝 놀라며 외쳤어. 아버님, 아무 걱정 마소. 제 오줌은 멀리 가지도 못했는데 저 녀석 오줌은 저 멀리 훌쩍 넘었으니 말입니다. 안심하소서. 대감님은 속으로 생각했지. 그래도 어디 믿을 수 있나? 더 확실히 해야겠구먼. 그래서 대감님은 여종들에게 화전놀이를 준비하라 명했어. 집 화전을 만들어라. 꽃도 따고 꽃떡도 만들고 화주도 준비해서 다 같이 즐기자꾸나. 여종들이 화전을 준비하고 떡을 굽고 꽃술을 마련하며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갔어. 이때 도령이 남장 처자에게 말했어. 어이, 너 나하고 화전놀이 하는데 구경 가자. 그럽시다. 둘은 함께 화전놀이 구경을 나섰지. 담 너머로 슬쩍 넘겨다보던 처자가 무언가에 마음이 동해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남복을 하고 다니게 되었나? 머리가 복잡해지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와중에 여자들이 담 너머로 훔쳐보는 도령들이 있는 걸 발견했지. 그래서 장난스럽게 불렀어. 도련님, 여기로 넘어오시죠. 넘어와서 놀자고요. 두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못 이기는 척 훌쩍 담을 넘어갔어. 그곳에 있던 열댓 명의 처자들이 술상을 차려놓고 환영했지. 도련님, 술 한잔 하셔야지요. 이리 앉으세요. 난 술을 못 먹습니다. 아이, 입에라도 살짝 대보세요. 억지로 권하니 마지못해 입에 술을 댔고 결국 몇 잔 마시고 나니 금세 취해버렸어. 처자들이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장난스럽게 말했지. 도련님, 이 술은 다 드시면서 우리 술은 왜 안 드세요? 아이 참. 그럼 한 잔만 더 마시겠소. 술을 자꾸 권하니 도련님은 더욱 취해버려 그만 자리에 쓰러졌지. 처자들은 도령을 보며 수군댔어. 도련님이 저렇게 푹 주무시니 가서 잘 덮어드리고 오너라. 처자들 중 하나가 다가가 보니 도령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도령이 몸을 뒤척이며 저고리까지 풀어 헤쳐놓았지. 한 처자가 돌아와 보고 하니, 아니 정말이냐? 서방님께서 저고리까지 푸셨단 말이냐? 예,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다른 처자가 또 다가가 보니 이번에는 도령이 속속들이 옷매무새가 흐트러지고 상의를 모두 풀어젖힌 채 누워있는데 젖을 탁 내놓고 자고 있어. 이만저만하고 저까지 내놓고는 그래 누워 자더라고. 다른 처자가 와서 상황을 보고하며 말했지. 됐다. 이건 노액심으로 데려가서 모시라 해라. 겉옷을 벗기고 채색 옷을 입혀서 노액심 방에 데려다 놓았어. 남장 딸이 술에서 깨어나 보니 자기가 입고 있던 남복은 없고 여복만 입혀진 채 노액심 방에 눕혀져 있는 거야. 그때서야 여자로서의 정체가 탄로났다는 걸 깨닫고 기가 막혔지. 더는 숨길 수 없게 된 거야. 대감도 이를 알고 나서 글도 잘하고 인물도 천하일색이니 이 아이를 내 며느리로 삼지 않을 수 없겠다. 라고 생각했어. 대감은 곧바로 길이를 택해서 혼례를 준비했어. 하지만 일가 친척에게는 크게 알리지 않았어. 대강 주변의 몇몇 노인들에게만 소식을 전했지.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가정과 권세가 있는데 다 알리지도 않고 저리 급히 장가보냈다니 어찌된 일이냐. 사람들이 수군대며 말했지만 대감은 내 성미에 안 맞으니 다른 사람들은 오지 말라 했다. 혼자서 조촐히 지내려 한다. 라며 말을 끊어버렸어. 그렇게 큰 혼례를 조용히 치르고 한방에서 부부로서의 첫날 밤을 맞이했지. 결국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대감이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며느리가 사랑스러워서 한 번씩 와서 글씨를 보고 들어보면 언제든지 며느리 글이 훨씬 높더라. 그러다가 언제쯤 봄이 되니 임금님이 아들을 낳으셨다며 상서관의 과거 시험을 내린다는 소식이 들렸지. 그래 야들아. 이 좋은 봄에 과거를 본다카는데 너도 한번 과거 시험을 봐야지. 예. 하며 도령도 응했고 며느리도 곁에 있다가 저도 가겠습니다. 하더라. 그러니 대감이 말했지. 아들이야 간다 쳐도 며느리가 과거를 보러 갈 수가 있나? 며느리가 답했지. 아버님, 제가 처음 올 때처럼 남복을 하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도령님이 되어가고 서방님은 어른 행세를 하며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말을 타고 과거를 보러 갔다. 워낙 글이 좋으니 대감도 가거라 하며 허락하셨다. 과거 시험장에서 며느리는 척척 용연에 먹을 가라 조맹덕처럼 한 번에 채를 잡아 일필이지로 글을 써 내려갔다. 결과가 나오니 신랑은 낙방하고 며느리가 알선급제의 장원으로 뽑혀 한림학사에 올랐다. 며느리는 여자가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이 부끄러워 머뭇거리며 내려왔고 신랑은 낙방한 채 벼슬을 얻지 못했다. 며느리가 말했지. 서방님, 당신이 벼슬을 얻으셨다 하고 내가 가마를 타고 내려가겠으니 그렇게 하십시다. 가마를 타고 내려와서 그저 어디로 간 게 아니라 새로 부임한 고을의 원이 되어 내려갔다. 부임 후 도임 잔치를 치르고 고을로 가는 길에 아버지 계시는 친정집을 잠시 숙소로 삼았지.
노문을 남기며 아무 집에 들러 숙소로 삼으라 하였고, 안채는 안채대로 숙소로 정하고 바깥사랑은 사랑대로 숙소로 정해서 묵게 되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잔 뒤 장문이 편지를 썼지. 그 편지에는 부임하러 가게 된 사유와 자신이 머무를 곳, 그리고 친정에 대한 감사를 담아 쓴 후 초석 자리 밑에 살짝 넣어두고 떠났어. 손님들이 떠나고 나자 서모가 귀한 부인이 혹여 무슨 귀한 폐물이라도 빠지고 갔나 싶어 초석 자리를 들춰보니 편지 한 장이 발견되었어. 이 편지를 남편에게 바로 보이지 않고 아들에게 먼저 보였지. 야야, 이거 무슨 보물이 담긴 것인가? 무슨 문서 같은 것이 들어있느니 좀 봐라. 편지를 열어보니 다름 아닌 며느리의 편지였던 거야.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지. 서울에서 결혼한 남편과 함께 벼슬에 나아가 고을원이 되어 이곳에 도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친정에 들러 숙소로 삼았음을 알립니다. 아들이 편지를 보고 아이고, 인제 누님, 아니 어머님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야야, 무슨 일이고? 좋은 게가? 어머님이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입니다. 편지를 보세요. 속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해봐라. 그런데 인저 딸과 남편이 새로 부임한 고을로 가서 3일 동안 점호를 마치고 육방을 모두 점검한 후 그 동생의 이름을 불러 자리를 하나 내어주었다. 딸이 동생을 불러 손목을 붙잡고 대성통곡하며 울었지. 그 동생에게 진사와 같은 좋은 자리를 하나 주었고 벼슬까지 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위가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서모는 당연히 죄를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절대로 서모에게 죄를 주지 말라고 말이지. 우리 서모가 집에 들어와 나를 모함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내가 낭군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서모는 우리에게 은인이니 절대로 처벌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 벌로 한번 말을 태워야겠소. 말을 태우고 채찍을 들게 하여 말이 껑충껑충 뛰도록 벌을 주고 그 모습으로 동원마다 끌고 다니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죗값을 치렀다고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서모에게 상징적인 벌을 주고 이후 그 집안은 잘 되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좋은 낭군과 시댁을 만나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에 남동생은 위험을 무릅쓰고 누나를 구하며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주었다. 어려움 속에서는 신중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남동생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누나를 도왔고 두 사람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 과정은 인내와 끈기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결과를 일깨워준다. 누나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좋은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 좋은 배우자와 시부모는 누나를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아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다.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더 나은 삶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다. 서모의 잘못은 있었지만 결국 주인공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모든 상황이 단순히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배우며 감사와 용서의 마음이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긍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운명과 선행이 만든 기적의 이야기. 옛날에는 처녀가 바람이 나면 그걸 붙잡아서 국가에서 알게 되면 장작더미 위에 집단을 깔고 앉혀 불을 질러 죽였단 말이여. 그런데 하정승이라는 사람이 관연한 딸을 두었는데 뒤로 소문이 나돌았어. 그래서 하루 저녁 부인과 상의를 했단 말이지. 우리 딸이 이렇게 되었으니 천상 국민 앞에서 죽어야 하지 않겠소? 어떻게 해야겠소? 그랬더니 부인이 말했단 말이여. 여보, 하필이면 그걸 죽일 것이 뭐 있소? 그냥 아무데고 야밤에 도망가게 합시다. 그리해서 딸을 야반 도주시키면서 금은 보화를 한 보따리 싸서 줬단 말이여. 내 멋대로 가다가 어디든 가서 살아라. 그렇게 떠나보냈단 말이여. 딸이 떠나서 시골 어디 저산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서 한 노총각을 만나게 돼. 이 총각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참이었어. 어머니 시신을 아랫목에 모셔놓고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쌀도 없으니 어디 가서 쌀을 구해와야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형편이었단 말이지. 그렇게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가 저물 무렵 웬 노인 한 분이 찾아왔어. 들어오시라. 노총각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여. 단칸방이라 주무시지는 못하고 잠시 쉬어 가십시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단 말이여. 왜 단칸방이라 못 자겠느냐? 같이 좀 자고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총각이 대답했어. 우리 어머니가 어제 자꾸 하셨습니다. 노인이 말했어. 그렇다면 나하고 같이 어머니를 묻으면 되지 않겠느냐? 총각은 어디 노인네가 그런 일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노인은 그저 미소 지으며 들어와 같이 있으려 했단 말이지.
그러자 노총각은 어머니 제사밥 지으려고 구해온 쌀로 밥을 해와 선방에 있는 노인네에게 드시라고 하면서 자기는 밖으로 나간단 말이요. 노인이 이상하다 싶어 문구멍을 뚫어보니 노총각이 부엌에서 혼자 풀을 뜯어다 기름에 버무려 먹는 것이었어. 밥도 없이 말이요. 노인은 그걸 보고 생각했단 말이요. 아이고, 이 산골에서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다 있나? 참 귀한 사람이네. 다음날 아침 노인에게 총각이 말했어. 선생님 가십시오. 어젯밤 선생님이 여기서 쉬셨기에 오늘은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어머니 드릴 밥을 지을 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쌀을 구걸하러 다녀와야 하니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요. 노인이 총각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너 나랑 가자꾸나. 그래서 노총각은 그 노인과 함께 따라갔단 말이요. 노인은 그를 데리고 산속 깊은 골짜기의 움막 같은 곳으로 안내했어. 그리고 산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단 말이지. 여기에 묘를 쓰고 내려가거라.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게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단 말이요. 노총각은 그 말을 듣고 어머니의 시신을 지게에 짊어지고 그 깊은 산속에 가서 묻었단 말이지. 그리고 마을로 내려와 집 마당에 막 들어서는데 웬 여자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처마 밑에 서 있더래. 야반도주한 하정승 딸이었지. 그래서 총각이 물었단 말이요. 어디서 오는 아주머님이십니까? 여자가 대답했어. 나는 서울 어디에서 왔소. 시골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가는 길입니다. 총각이 말했지. 아니, 여자가 이렇게 함부로 이런 산골까지 들었습니까? 들어가 쉬시오. 그렇게 여자를 방으로 들여 쉬게 하고 여자는 보따리를 풀어놓고 앉았단 말이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집에는 노총각 혼자밖에 없는 것이야. 여자가 밥을 하려 하니까 총각이 단호히 말했어. 안 됩니다. 손님이 왜 부엌 일을 합니까? 방으로 들어가 계시오. 그래서 총각이 직접 밥을 해와서 여자를 대접했는데 밥이 나물과 잡곡으로 만들어진 단출한 것이었단 말이요. 총각은 그 밥을 여자에게 주고 자신은 부엌에서 혼자 먹더래. 여자가 말했지. 아니, 들어와서 같이 먹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총각이 말했어. 남녀이별인데 남자가 여자를 마주하고 앉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녁이 되니 총각은 부엌에서 자고 여자는 방에서 잤단 말이요. 여자가 가만히 생각하니 옳다. 됐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요. 여자는 다음날 아침에 말했어. 가서 식량을 좀 사오시오. 이렇게 먹고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자 총각이 대답했지. 돈이 없습니다. 여자가 말했어. 돈은 내가 드릴 테니 가서 사오시오. 이렇게 말하며 여자는 자신이 가져온 보따리에서 돈을 꺼내 총각에게 줬단 말이요. 그 여자가 돈을 내주면서 식량을 사오게 하고는 말했단 말이요. 저 아래 마을에 가서 아무 날 결혼식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오. 그런데 노총각이 말했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총각이고 당신이 처녀라 해도 젊은 처녀와 어찌 같이 살 수 있겠소. 하지만 여자가 끝내 설득했고 결국 노총각도 부득이하게 같이 살게 되었단 말이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잔치도 잘 치러 둘은 함께 살기 시작했지. 여자가 가져온 돈으로 소를 여러 마리 사고 산에 가서 고추밭을 일구고 감자 같은 걸 심으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단 말이요. 어느 날 남편은 산에 일을 하러 가고 여자는 밭에서 김을 매며 일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밭 근처에 목장을 가진 노인이 있었는데 멀리서 여자가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단 말이요. 그런데 호랑이가 여자의 뒤에 와서 앞발을 번쩍 들고 덮치려는 걸 보았단 말이야. 그 노인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호랑이는 그 소리에 놀라 도망쳤지. 노인은 달려와서 여자를 도왔지만 여자는 이미 놀라 기절해버렸어. 노인이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미음을 쑤어 먹이고 겨우 깨어나게 했지. 그 후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니 남편이 걱정하며 말했어. 지금 아내가 임신 중인데 이렇게 놀라고 괜찮겠소? 노인은 말했지. 이곳은 위험하니 우리 집으로 가자. 노인은 그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함께 살며 지내게 되었단 말이요. 그러다가 아내가 새 쌍둥이를 낳았어. 새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되었단 말이지.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노총각이 어머니를 묻었던 그 묘 자리를 지나가던 사람이 그 자리를 보고 말했단 말이요. 아이고, 더럽게 잘 되었구나. 이 산 자린 좀 허술해 보여도 삼정승 삼판서가 나올 자리로구먼. 그 말을 듣고 노인은 깜짝 놀랐지. 그리고 새 쌍둥이는 훗날 자라나 장원급제를 했고 정승이 되었단 말이요. 노총각의 집안은 점점 더 잘 살게 되었고 노인과 그 부부 모두 화목하게 지냈어. 그 호랭이가 잡아먹으려고 대들었을 때 그 집 안에 삼정승이 들어앉아 있더란 말이요. 삼정승이 들어앉아 있고 또 삼판서가 들어앉아 있으니 이 호랭이가 감히 잡아먹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호랭이가 왕하고 덤벼들었다가는 그 안에서 동자들이 칼을 뽑아들고 기세를 내뿜으니
호랭이는 혼비백산에서 쫓겨 도망쳤단 말이요. 그렇게 해서 그 집은 호랭이의 위협을 받지 않고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이지. 이 삼정승과 삼판서 중에는 병조판서도 있었단 말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낳은 아이들이 과거에 응시할 나이가 되었단 말이요. 어머니가 과거를 보러 가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주면서 말했어. 너희가 급제를 하면 이 편지를 아무 판서님께 가져가 전하고 못하면 그냥 가지고 돌아오너라. 그렇게 해서 세 아이가 과거를 보러 갔는데 모두 급제를 했단 말이요. 급제를 한 이상 그 편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편지를 들고 정승님에게 가서 전했단 말이지. 정승이 그 편지를 뜯어보니 첫눈에 그 필적이 자기 딸의 글씨인 걸 알아봤단 말이요. 정승은 그 아이들을 붙잡아 데리고 자기 부인에게로 갔어. 이 아이들이 외손자가 이렇게 컸단 말이오. 부인이 옛날에 이렇게 법전수를 써서 딸이 살아남았고 벌써 외손자가 이렇게 자라서 장원급제를 했소. 이 편지를 보시오. 그 부인이 편지를 받아 읽어보니 틀림없이 자기 외손자들이 맞았단 말이요. 그래서 두 부부는 손자들을 보고 기쁨에 겨워 울고불고 하며 반겼단 말이지. 이후 외손자들이 장원급제를 했으니 정승 부부가 직접 이끌고 내려와 딸과 상봉하게 되었고 다 함께 잘 살게 되었단 말이요. 목장을 하던 노인은 왜 그 부부를 도와줬느냐 하면 풍수쟁이가 그 묘자리를 지나가며 한 말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요. 이 산자리는 허술해 보여도 삼정승과 삼판서가 날 자리다. 그 말을 듣고 노인은 자기 재산을 반으로 갈라 그 부부에게 나눠주고 새 쌍둥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단 말이요. 그렇게 해서 새 아이가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노인의 아들까지 출세를 하게 되었단 말이지. 결국 노인의 선행이 모두에게 복으로 돌아오고 그 집안과 노인 모두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요. 수수께끼를 잘 푸는 소년. 옛날에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놈은 10살쯤 먹었고 작은 놈은 7살쯤 되었단 말이야. 작은 놈은 어찌나 명랑하고 맹랑한지 항상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놀곤 했어. 하루는 그 아버지가 어디 나가면서 좁쌀 2대를 주며 말했단 말이요. 내가 사흘 뒤에 돌아오마. 이거 좁쌀을 세놔라. 큰 놈은 1대, 작은 놈도 1대씩 맡아라. 큰 놈은 예. 하고 그날부터 좁쌀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어. 그런데 작은 놈은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놀기만 했단 말이요. 큰 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 야야, 아버지 오면 웃자려고 그러노? 그러자 작은 놈이 빈정거리며 대답했어. 와, 니나 세라. 놀든가 말든가. 맞아 죽어도 나 맞아 죽지 니가 맞아 죽겠나? 그래놓고 계속 뛰어다니며 놀았단 말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날이 되자 작은 놈은 약국으로 뛰어가더니 조그마한 저울을 하나 빌려왔단 말이요. 저울로 자기 좁쌀 1대를 달아서 싹 다 헤아리고는 계산을 문서로 기록했어. 다 담아놓고는 또 뛰어다니며 놀았단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물었어.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아버지가 큰 놈이 좁쌀을 세고 있는 걸 보고는 작은 놈에게 물었단 말이요. 이놈아, 내 형은 지금도 세고 있는데 넌 왜 안 세느냐? 그러자 작은 놈이 태연히 대답했어. 아버지, 저는 벌써 다 세놨습니다. 우째 그리했단 말이냐? 약국에 가서 저울을 빌려다가 달아서 세고 다 문서로 기록해놨습니다. 작은 놈이 장부를 딱 보여주니 아버지가 깜짝 놀랐단 말이야. 이놈이 대체 뭐가 되려고 이런 생각을 하냐? 그러다 아버지가 큰 놈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 그때는 수수께끼 대회가 유행이었는데 이기는 사람은 1000냥을 따오고 지는 사람은 그 집에서 고용살이를 해야 했단 말이요. 아버지가 큰 놈만 데리고 떠나버리니 작은 놈과 어머니만 남았단 말이지. 작은 놈은 아버지와 형이 어디 갔느냐고 계속 어머니에게 물었고 어머니는 결국 대답했단 말이요. 아이고 아이고, 너희 형은 머슴살이밖에 못할 끼다. 네 아버지하고 형이 그 집 머슴으로 잡혀 살고 있을 끼다. 네가 올라가야 데리고 오지. 그래서 작은 놈이 마침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단 말이야. 7살 먹은 어린 놈이 얼마나 조그맣겠소? 대감님께 찾아가서 말했단 말이요. 대감님, 나가 방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담배통만 한 조그마한 아이가 그렇게 당차게 말하니 대감이 우습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단 말이요. 오냐? 그날은 그냥 보내고 다음 날이 되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 대감댁의 못방의 대회가 열렸단 말이요. 그 방 옆에 청이 있었고 못방으로 나오는 문과 청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 구조였단 말이지. 그런데 대감님이 말했어. 오늘은 내가 주인님께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대감님 하십시오. 그렇게 대감이 먼저 나서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때 못방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비를 맞으며 어떤 양반이 말을 몰고 오는 게 보였단 말이요. 대감이 묻길, 저 말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대감이 대답했지. 저 말이 곱비 안에는 다 묵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말이 말뚝에 매여 있는 동안 고삐가 닿을 수 있는 범위의 풀은 다 뜯어 먹었다는 뜻이었단 말이요. 대감님은 평생 저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에게 그만졌단 말이요. 대감이 분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어쩌겠소? 아이가 말했지. 돈 1000냥 기록하이소. 대감이 돈 1000냥을 내놓았단 말이요. 다음날 이번엔 아이 차례가 되었단 말이요. 대감님 나갈 차례입니다. 오냐 내 차례다. 아이가 대감님에게 살짝 머리를 낮추며 꾸벅꾸벅 인사를 하더니 말했어. 대감님 나 앉아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서야 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태도에 대감님은 말문이 막혔단 말이요. 앉으라고 하면 서겠다 할 것 같고 서라고 하면 앉겠다고 할 것 같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졌단 말이요. 아이가 또 말했지. 대감님 졌습니까? 응 졌다. 돈 1000냥 기록하이소. 그렇게 아이는 이틀 만에 2000냥을 땄단 말이요. 다음날 아이가 또 말했지. 오늘은 대감님 차례입니다. 대감님 하십시오. 대감님이 어린아이에게 물었단 말이요. 야야, 우리가 수년 전에 부자로 살 적에 백마가 있었는데 그 백마가 죽어서 껍질을 벗겨 외양간 다락에 얹어 놓았거늘 그 말이 다시 살아나 그 껍질을 쓰고 온 산을 마구 돌아다닌다. 이걸 어떻게 붙들겠느냐? 그러자 아이가 태연히 대답했단 말이요. 대감님 그거야 참 쉽습니다. 강원도 금강산에 가면 쇠골풀이 날 텐데 그 쇠골 한 움큼을 베어다가 말 앞에 내밀면 잡힐 것입니다. 대감이 말했지. 야야, 내가 수수께끼는 잘 맞히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구나. 눈이 이렇게 펑펑 내리는데 어디 쇠골이 있겠느냐? 그러자 아이가 대꾸했단 말이요. 대감님, 수년 전에 죽은 말이 다시 살아나서 껍질을 쓰고 산을 돌아다닌다는 말이야말로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1000냥 기록하십시오. 대감님은 분해하면서도 1000냥을 내놓았단 말이요. 그렇게 아이는 3000냥을 벌었지. 다음날 아이가 다시 물었단 말이요. 대감님, 오늘은 제가 할 차례가 아니옵니까? 그렇다, 내 차례다. 아이는 정자하며 대감님께 말했단 말이요. 대감님, 제가 앉겠습니까? 아니면 눕겠습니까? 대감님이 앉으라고 하면 눕겠다고 하고 누우라고 하면 앉겠다고 할 테니 대감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졌단 말이요. 졌다. 1000냥 더 가져가라. 이렇게 아이는 또 1000냥을 따내어 총 4000냥을 벌었단 말이요. 그런데 아이가 또 물었단 말이요. 대감님, 수년 전에 우리가 부자로 살 적에 무쇠 방석을 썼는데 그 방석의 모서리가 풀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리하면 좋겠습니까? 대감님이 웃으며 말했지. 내가 한번 대답해봐라. 아이가 대답했단 말이요. 저 건너 백모래밭에서 모래를 가져다가 새끼줄을 꼬아 모서리를 잇는다면 무쇠 방석처럼 단단할 것입니다. 대감님이 펄쩍 뛰며 말했지. 야야, 백모래를 어찌 꼬아서 새끼줄을 만들 수 있느냐? 아이는 다시 침착하게 대답했단 말이요. 대감님, 무쇠 방석 모서리가 풀어진다는 말이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0냥 기록하십시오. 이렇게 아이는 또 1000냥을 따내어 총 5000냥을 벌었단 말이요. 마지막 날 아이가 저건네 문을 열고 내다본께 저거 아버지하고 형하고 머슴살이를 살면서 일을 하고 비를 부슬부슬 맞고 오는 걸 봤단 말이요. 그래 아이가 대감에게 물었지. 대감님, 저 닭을 보십시오. 큰 닭이 밭을 파헤쳐 놓으면 왜 작은 닭이 그곳에서 먹습니까? 대감님이 답했지. 아직 어려서 땅을 못 파니까 어미 닭이 파준 곳에서 먹는 것이지. 그러자 아이가 말했단 말이요. 그렇습니까? 저기 오는 이는 제 아버지요. 뒤에 오는 이는 제 형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땅을 파놓았으니 저는 가서 그곳에서 먹고 아버지와 형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대감님이 웃으며 말했단 말이요. 이놈아 빨리 가라. 더 이상 이기게 두면 내가 망하겠다. 그리하여 아이는 벌어놓은 돈 5000냥을 챙기고 아버지와 형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다 함께 잘 살았단 말이요. 주에 이 이야기는 7살 난 어린아이가 대감님과의 수수께끼 대결에서 재치와 기지를 발휘하며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는 대감님의 말도 안 되는 가정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말이 되살아난다는 가정이나 무쇠 방석의 모서리가 풀어진다는 비현실적인 문제를 간파하고 이를 유머와 논리로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보는 사고와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아이는 어리고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대감님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는 자신감과 용기로 문제를 해결하고 권위에 주눅 들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태도는 개인의 조건보다 용기와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야기에서 아이는 상상력과 현실감을 균형 있게 활용했습니다.
대감님의 복잡한 수수께끼를 상상력으로 풀어나가는 동시에 현실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대답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할 때 창의성과 현실감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는 수수께끼 대회에서 번 돈으로 아버지와 형을 구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치와 기지를 통해 얻은 성공이 결국 가족을 위한 헌신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성공의 가치는 그 어떤 성취보다 크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안동 원님 아들의 명쾌한 교훈. 옛날 그 당시 안동과 의성 원님들이 친구였는데 의성 원님이 친구인 안동 원님을 공사는 안 돌보고 꾀만 부린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시기를 했어. 그러다가 의성 고을에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어. 의성 고을에 크고 번듯한 양반 대가집이 있었는데 그 집의 색시가 어느 날 빨래하러 갔다가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생긴 거야. 그때도 지금처럼 관청에 사건을 보고하는 건 당연했지. 의성 고을의 원님은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석 달 열흘의 말미를 달라고 하며 사건을 해결할 시간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진척도 없었어.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지. 그때 의성 원님 친구인 안동 원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나이는 어렸지만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었지. 어른들은 이 안동 원님 아들을 천거하며 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성 고을로 보냈어. 안동 원님 아들은 의성 고을에 도착하자 조용한 오막살이 집에서 머물기 시작했어.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사건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지.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며 겁에 질려 있었어. 원님의 사람들이 사건을 해결하러 왔다는 소문 때문이었지. 안동원님 아들은 차분히 말했어. 아무 겁낼 것 없으노. 나는 단지 이 사건을 해결하려 할 뿐이오. 며칠 후 한 집주인이 조심스레 다가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어. 며칠 전 절에 다니는 중이 한 명 우리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 중이 빨래터 근처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군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이 말을 들은 안동원님 아들은 범인이 절중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어. 그는 즉시 의성고을의 본소로 가서 하인들과 나졸들을 데리고 와 원님에게 말했지. 여기 절에 다니는 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를 즉시 잡아오시오. 하인들은 급히 가서 절중을 잡아왔고 안동원님 아들은 그를 동원해서 대면했어. 그는 사건이 벌어진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었고 절중에게 차분히 물었지. 내가 그날 그 시간에 그 집 색시를 죽이지 않았느냐? 절중은 잠시 주저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 예, 제가 그랬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듯 보였지만 안동원님 아들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어. 절중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였을 리 없었거든. 그는 중을 더 신문했어. 너 혼자 움직인 게 아니구나. 내 뒤에서 누가 너를 조종했느냐? 절중은 당황하며 입을 꾹 다물었지만 집요한 추궁에 결국 실토했지. 사실 이 모든 건 양반댁 둘째 아들이 꾸민 일이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돈과 신분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해서 그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안동원님 아들은 즉시 양반댁 둘째 아들을 체포하라고 명했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증거와 증언을 하나하나 제시하자 결국 무너졌어. 저는 그 집안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 색시를 없애고 살인을 중에게 덮어 씌우려 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유는 그 집과의 오래된 원한 때문이었어. 그는 그 집안의 몰락을 원했고 잔혹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거야. 결국 양반댁 둘째 아들은 관아로 넘겨져 죗값을 치렀고 절중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았어. 사건이 모두 해결된 후 안동원님 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지.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소. 탐욕과 원한이 얽혀 벌어진 일이었소. 앞으로는 서로를 믿고 지키는 마음이 필요하오. 안동원님 아들은 의성 고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지혜와 판단력은 오랫동안 회자되었어. 그런데 그 사건을 해결하던 중 안동 고을 원님에게 아들이 의성에서 사건 해결은 안 하고 사람들과 장난만 친다는 소문이 들렸어. 안동 원님이 아들을 꾸짖었지. 너를 공사하러 보냈는데 어찌 장난만 치고 다니느냐? 공사를 제대로 해야지. 안동원님 아들은 이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말했어. 가서 백지 한 장, 곶감 하나, 대추 하나를 사오너라. 하인들이 가져오자 소반에 백지를 깔고 그 위에 곶감과 대추를 올려 의성 고을 원님에게 가져다 드리라 했어. 원님은 어리둥절했지. 이게 무슨 뜻인가? 안동원님 아들이 말했어. 전에 우리 아버지를 만나 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장난친다고 했지요? 앞으로 그런 헛된 말은 하지 마시지요.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원님은 그제야 얼굴이 벌개졌고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안동원님 아들을 칭찬했지.
이 이야기는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어. 이후 그는 여러 고을을 다니며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명관이 되었다고 전해져. 주해. 이 이야기는 겉보기에 속지 말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내면과 의도를 깊이 살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안동 원님의 아들은 의성 원님의 헛된 소문 속에서도 자신의 지혜와 냉철함으로 사건을 해결하며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충분한 단서를 모으고 신중히 판단하며 사건의 배후까지 밝혀냄으로써 치밀함과 냉철함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탐욕과 원한이 초래한 비극은 양반댁 둘째 아들의 행동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의 욕심과 증오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는 화합과 용서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일깨웁니다. 또한 의성 원님의 험담으로 인해 신뢰가 흔들리고 갈등이 생겼으나 안동 원님의 아들은 곶감과 대추를 비유로 갈등을 해소하며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말은 신중히 해야 하며 잘못된 말은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사람들 간의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안동 원님의 아들은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며 공동체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판단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며 육체적 힘이나 권력보다 지혜가 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